아침부터 부산했다. 며느리는 몇 가지 음식 재료를 사왔다. 어머님, 이건 샐러드 할 거고, 이건 잡채할 재료들이에요. 알았다. 그리고 작년처럼 다른 음식 추가하면 안 돼요. 그때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래. 이번에는 잘 만들어 놓을게. 며느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이것저것 지시하는 게 많았다. 김 씨는 작년 손주 생일 때 떡 케이크 뭔지 몰라서 대신 된장찌개를 했다가 며느리로부터 핀잔을 많이 받은 바 있었다. 요즘 얘들은 짜고 냄새나는 옛날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을 12시까지는 해놔야 한다고 하도 닥달을 하여 김 씨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럭저럭 만들어 놓고 보니 정확히 12시였다. 어머님, 오늘 얘들 학부모 몇 명도 함께 오고 하니까 2시간 정도 밖에서 계시다 들어오세요. 손님들한테 낯선 인상 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불편하잖아요?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하여 가까운 한강 유원지로 나갔다. 아는 사람들도 없어 누구 말 벗도 없었다. 빈 벤치에 앉아 있거나 나무 주위를 서성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막상 시간을 때우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2시간이 길었다. 어디 잠시 눕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녀서 누울 수가 없었다. 식전부터 부엉기를 했더니 어깨도 쑤시고 다리도 많이 아팠다. 하도 시간이 안 가서 예전 동네 아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나 했다. 원래 김 씨는 남편 생전까지는 아들 내외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함께 살자고 성화를 부려하는 수없이 한 살림을 하게 된 것이다. 엄마, 우리도 민준이 태어나서 집이 작아요. 근데 엄마는 큰 집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합치면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도 절약이 되고 좋지요. 한편으로 김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 보면 오히려 의가 상할까 걱정을 하긴 했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따스하게 대해줘 고맙고 행복했었다. 뭐 새로 사온 음식이 있으면 김 씨한테 가져다 드리고 수시로 불편한 거 여쭈어 보고 그랬다. 그래, 김 씨도 힘이나 더 열심히 살림을 도맡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점차 아들 내외 특히 며느리의 태도가 쌀쌀맞았다. 그리고 살림도 당연히 김 씨가 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살림 합치고 지금까지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며느리였다. 그런데도 이것저것 잔소리가 많아 김 씨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오늘만 해도 김 씨는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다. 손주 생일 파티에 애엄마들 몇 명 온다고 해서 김 씨를 바깥으로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만큼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몹시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의 타박은 갈수록 심해져 갔다. 잠시 쉬려고 누워 있으면 그새를 못 참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 몰아세웠다. 점차 김 씨는 왜 살림을 합쳐서 이 지경이 되었나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햇살이 제법 따가웠다. 올 여름을 또 어떻게 날까 미리부터 걱정이 앞섰다. 기온이 올라가도 에어컨을 키려면 민준이나 아들 내외가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김 씨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가동시켰다가 몇 번 난리가 났었다. 거실 에어컨을 켜도 김 씨가 있는 작은 방은 안쪽으로 꺾어져 있어 에어컨 바람이 전혀 닿지를 않았다. 그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에만 의지하고 지내 땀띠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다. 땀띠로 밤마다 가려워
잠을 제대로 못 자 체력도 많이 쇠약해졌다. 이제 두어 시간 지난 것 같아 집으로 갔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게 없어 백가죽이 등허리에 들러붙은 것 같았다.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음식 쓰레기가 거실에 가득했다. 뭐 남은 음식이라도 있나 살펴보니 피자 몇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라도 욕이라도 하려고 먹고 있는데 며느리와 손주가 들어왔다. 아니, 어머님,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쌓였는데 음식 먹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피자도 먹다 버린 것을 드시면 어떠해요? 엄마, 할머니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식사 차려드려. 차려드리긴 얼른 청소부터 하고 뭘 드시든 해야지. 그리고 넌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알았어? 오죽하면 초등학생인 손주가 할머니 편을 들어줬겠나.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는 김 씨는 하루빨리 죽기를 바랬다. 오래 산다는 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오래 살아 이런 게 천덕꾸러기가 되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잔소리가 듣기 불편해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다. 비닐봉지가 널려 있고 음식 찌꺼리들이 식탁에 엎질러져 난장판이었다. 한참을 치우고 나니 허기가 진 것도 잊어버리고 김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나왔다. 생전에는 그렇게 툭탁거리며 자주 싸우던 부부였는데 죽고 나니 늘 보고 싶어 마음이 찡했다. 남편은 꿈속에서 슬픈 얼굴로 물었다. 아들과 떨어져 살라고 몇 번이나 말해줬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살려고 살림을 합쳤냐고 한다. 그러면서 남편은 측은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충고를 줬다. 당장 아들 내외와 떨어지지 않으면 큰 불상사가 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꿈은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졌다. 비록 꿈에서 들은 말이라 해도 불상사가 날 것이라는 말은 무서웠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김 씨는 그때부터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오한이 생겨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했다. 그리고 삭신이 쑤셔 잠을 잘 수 없었다. 밤새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구 하나 들어와 봐주지도 않았다. 아침에 아들이 김 씨의 앓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냥 밖에 서서 건성으로 병원에 가보라 하고는 출근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은커녕 기껏 반찬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 아니, 노인네도 참 몸이 아플 것 같았으면 김치찌개라도 끓여놨어야지. 당장 아침부터 뭐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김 씨에게 당장 병원에 다녀오라며 집안에서 마스크 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김 씨는 우라가 치밀었다.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 김 씨가 간신히 일어나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약속 있다면 바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자신이 잘못 결정을 내려 자초한 것이라고 자괴심에 빠졌다. 병원에서는 독감이라고 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아직도 응급실 침대에 있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며느리는 보이질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구 보호자 한 사람 있어야겠다고 한다. 제가 지금 바빠서 퇴근을 못해요. 집사람한테 연락을 하세요. 하는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한테 이런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이러려고 자식을 그토록 애태우며 키웠나 싶었다. 남보다 못한 자식이라니 도대체 자신이 뭘 그렇게 전생에 죄를 많이 졌다고 자식복까지 없느냐고 하늘을 원망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체력이 쇠잔해져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몸보신을 하려고 전복죽집을 검색해서 주문을 했다. 그런 것을 직접 해보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의 무지를 한탄하며 몇 시간 만에 간신히 결제까지 마쳤다. 그럴 걸 해내고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 이젠 먹고 싶은 음식은 주문해서 먹기로 작정을 했다. 앞으로 당분간 집에서 음식은 직접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장 며느리부터가 난리를 부렸다. 어머님이 음식을 안 하면 이제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살려고 그런다. 니들 눈에는 내 몰골이 건강해 배냐? 어머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서 나온 지 이제 이틀이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전복죽 하나 주문해 줘봤냐? 아니면 미음이라도 직접 끓여다 줬냐? 그러면 시키셔야 해드리지.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시켜줘요? 생떼를 쓸 걸 쓰세요. 아들은 다자고짜 엄마, 독감이라는데 벌써 퇴원했어요? 더 있다 와야지. 민준이한테 옮기면 어쩌려고요? 세상에 살다가 이런 후레 자식들이 다 있나.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정말 아무리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면박은 안 줬을 것이다. 김 씨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모든 정이 다 깨어져 버렸다. 어쨌든 김 씨는 생각했다. 내 몸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쟤네들 말에 신경 쓸 건 없다고. 먹고 싶은 음식을 죄다 주문했다. 한강에 한 번씩 오가면서 운동도 했다. 잘 먹고 운동을 하니까 다행히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동안 김 씨가 살림에서 손을 떼니까 집안이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김 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주문으로 해결했다. 며느리는 나중에 지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어머님은 먹고 싶은 것 다 주문하고 우린 아침을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럴 바에 따로 살아야지 않겠어? 그렇다고 당장 엄마한테 따로 살겠다고 하면 재산을 전부 넘겨주겠어. 지난 때처럼 전세금만 돌려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살살 기회받다 말할게. 당신이 말을 해. 행여나 하겠다. 어머님 보고 전세 얻었다로 나가시라고 해. 어차피 재산은 우리한테 줄 건데 미리 주면 안 되나. 어머님은 혼자니까 자그만한 집 전세로 가면 되지. 알았어. 내가 기회 봐서 얘기를 할게. 엄마는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줬어. 그렇지만 아들은 어리석게도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말하면 다 들어줬던 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달라진 사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몰랐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은 엄마,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서로 불편한 것 같아. 원래 사이가 좋은 사람도 오래 붙어 있으면 나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전세로 나가서 사는 게 좋겠어. 내가 내 집을 놔두고 나가 살아야 하니? 나중에 나한테 줄 거잖아. 미리 주면 더 좋지.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더 익숙하잖아. 너희들 처음부터 나하고 함께 살자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냐? 결국 집 빼앗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지.
너는 집을 달라고 할 만큼 나한테 잘했니? 뭘 잘했는지 말 좀 해봐라. 자식으로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렸고, 손주도 맘껏 보게 해드렸지. 그게 해준 거냐? 너는 엄마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엄마, 너무 회의적이야. 부정적이라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자식이라고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럼 니들이 늙은 엄마라고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자식이란 놈이 애미 하나 남은 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자식의 권리랍시고 재산을 달라는 거잖아. 자식이라고 재산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야? 니들이 이 재산 만드는데 도와준 거 있어? 김 씨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더 하고 싶지 않았다. 부모는 늘 희생해야 하고 뭐든 이해해줘야 하고 재산도 물려줘야 하는 건가? 정말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다는 게 맞는 말이었다. 반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으면 그만큼 대가는 못 받아도 존중은 받아야 되지 않나? 김 씨는 아들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품 안의 자식이었다. 결혼하고 나선 내 자식이 아니었다. 김 씨 자신도 아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려야만 했다.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 할수록 아들에 대한 감정만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서로에게 못할 짓이었다. 자식들은 그들대로 애미가 서운할 테고 김 씨 자신은 자신대로 아들의 태도에 실망만 하게 될 것이었다. 그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그것은 돈 때문이지 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했다. 자꾸 자식에 대한 미련을 가질수록 사랑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며느리 친구들이 찾아왔다. 거실에 앉아 수다들을 떠는데 김 씨는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작은 방에서 없는 듯이 몇 시간을 있었다. 며느리와 그 친구들은 김 씨가 하도 조용하게 있어 잠을 자는가 보다 생각을 한 것 같다. 아니, 그런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니네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는데 정정하시다. 그럼 뭐해? 병원 신세를 자주 지는데. 그럼 요양원에 넣어드려. 그것도 효자 노릇이다. 요양원 시설이 요즘 엄청나대. 우리 엄마도 가 있는데 간호사가 다 해주니까 편안하다고 하더라. 그 요양원은 어디에 있냐? 연애는 자주 가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보고 싶다고 해. 같이 살 때는 이것저것 충돌도 생겼었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애틋해는 것 같아.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져. 매일 붙어 있으면 다툼만 생기는 거지. 너희 엄마는 똑똑하셔서 미리 요양원을 준비하셨구나. 부럽다.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쟤들이 누굴 바보로 여기나. 지들끼리 일부러 짜고서 나 들으라 하는 말 아닌가 말이다.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김 씨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며느리의 소행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반감만 깊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민준을 데리고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처갓집 장모와 장인도 함께 간다는 것이다. 갑자기 여행 얘기를 꺼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김 씨는 놀랬다. 엄마, 우리 금세 갔다 올 거니까 집 좀 봐줘. 어머님, 죄송한데 우리끼리 가기로 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라 변경이 안 되거든요. 어머님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장인 장모도 함께 간다며. 네, 엄마나 아빠 모두 해외여행 딱 한 번밖이라 이번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속으로 김 씨는 말하고 싶었다.
나는 해외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어머님은 그런데 가자고 해도 싫어하잖아요. 저희 갔다 오는 동안 집 좀 정리해 주세요. 버릴 건 버려야지. 도깨비 나올 것 같아요. 넓고 좀 깨끗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건강에도 그렇고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청소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그리고 갔다 오면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님 오랜만에 음식 좀 해주세요. 고들빼기 김치도요. 벌써 침이 도네요. 참. 냉장고 위에 꿀 한 병 있는 건 개봉하면 안 돼요. 친정엄마 기관지가 안 좋다고 해서 사온 거예요. 진짜 꿀이에요. 알았다. 아들 내외와 손주는 비행기 시간 늦었다고 불이 나게 나갔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김 씨는 아들로부터 매번 배척받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다. 인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온갖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이 왜 저렇게 애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을까? 아무리 지 처가 좋아도 장모 챙기는 거 반의 반이라도 챙겨줬다면 덜 서운했을 것이다. 챙기기는커녕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왔다 가지도 않는 자식이었다. 지난번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한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꿈에서 남편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처음 나타나 하는 말이 혼자 살라는 말이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큰 불상사가 생긴다는 말 아닌가? 그것은 아마 아들 내외와 내가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는 경고일 것이다. 지금처럼 붙어 산다면 더 큰 불상사가 생기는 건 뻔한 이치였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김 씨는 늦은 저녁 때 잠있게 화장실을 갔다 오다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작은 소리도 언쟁을 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왜 어머님한테 말을 못해? 빨리 말을 해서 노인네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전세라도 얻어 나가게 하란 말이야. 벌써 몇 번째 얘기해야 되는 거야? 멀쩡한 엄마한테 당장 요양원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전세를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아서 이번 여행 갔다 와서 처리하자. 그 얘기는 김 씨도 알고 있었다. 전세를 나갈 것 같으면 뭐하러 처음부터 살림을 합치자고 한 것인지 얘들의 의도가 너무도 명백했다. 그렇지만 이 집은 어디까지나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지금까지 누구로 변경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얘들은 뭘 믿고 저렇게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가? 아들이 그런 말을 했었다. 엄마, 이 집도 결국 나한테 주게 될 건데 미리 주면 더 좋지. 당연히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이상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다. 그저 무력의 눈먼 남의 자식인 것이다. 그렇게 집이 가지고 싶으면 지들이 극심하게 생각하는 처갓집에 도움을 청하든가 하지 왜 맨날 김 씨에게만 양보를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김 씨는 아들 내외에게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로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김 씨는 얘들이 여행을 간 이번 주에 모든 것을 끝낼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김 씨는 변호사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집안의 사정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자식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는 사정 얘기를 듣더니 더 충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라고 한다. 그의 김 씨는 오랫동안 미루던 일이라고 역설득을 했야만 했다. 그만큼 천륜을 절단하는 행위인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닌 것이
맞는 말이었다. 그럴수록 김 씨는 재산을 아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일단 김 씨는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 통장을 하나로 묶었다. 앞으로 자신을 위해 쓸 돈이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놨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경하는 시간은 이번 주로 한정했다. 조건이 좋다 보니 매수자가 몇 명이나 나왔다. 그 중에 계약금을 빨리 입금할 매수자에게 매매하기고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집을 매도한 대금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사업에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 씨의 돈을 사회사업에 지급되었다. 김 씨는 흐뭇했다.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은 해나갈 것이다.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김 씨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겪어보길 바랬다. 어쩌면 아들은 평생 자기 집을 못 가질 확률이 높았다. 그래도 그것은 아들이 선택한 길이다. 부모에게 무례한 자식이 재산만은 물려받겠다는 건 인간성 회복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물론 인간성을 상실하든 말든 그것조차 상관없는 일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가려다 모르는 비밀번호에 제동이 걸렸다. 몇 번을 눌러도 실패했다. 여보,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봐. 어머님한테 연락 좀 해봐. 왜 번호를 바꾸고 귀찮게 할까? 노망이 나셨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아들은 짜증이 났다.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해 빨리 들어가 씻고 자고 싶었다. 수신함에 뭔가 있었다. 거기에는 김 씨가 보낸 편지가 있었다. 아들아, 이 집은 이제 너도 나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단다. 사회에 기부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많은 수치와 모멸을 당했다. 그건 자식이기에 해선 안 될 선을 넘어선 일들이었다. 밤마다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울었다. 내가 가정부였더라도 그렇게 대우해선 안 되는 거였다. 하물며 애미인데 오죽하겠냐. 이제 우리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났다.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그게 저 세상이 되었더라도 그때에도 만나지 말자. 이승에서 이미 우리의 만남은 다한 것이다. 누굴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자. 다 끝난 일이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나마 손주의 공부를 위해 별도의 돈을 송부할 것이다. 그 외에 일체의 지원은 없다. 나를 찾지도 마라. 난 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았다. 처음엔 절망의 눈물이 났다.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머니가 서운하고 너무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 재산이면 우리 민준이가 대학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앞으로의 터전이 되어줄 만한 재산이었다.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자신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며느리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나왔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돼 얼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 양미간은 깊이 패이고 목에는 핏대가 섰다. 이웃 사람들이 뭔 일인가 나와봤지만 누구도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었다. 한참을 울고 자책하던 아들은 나중에 어머니의 깊이 패인 주름살을 떠올렸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어머니 한 분 잘 챙기지도 못했다는 자신을 경멸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 키운 걸 한탄했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 엄마가 잘 선택했다. 이런 자식이라면 나라도 그랬을 거라도 위안했다. 내가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그저 아내만 편들고 감쌌다. 인간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되는 불효를 저질렀다. 아들은 자신이 자식을 키울 부모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 같은 불효자가 자식을 키워봤다 배운 게 불효인데 자식이 자신에게 불효밖에 더 보여주지 않겠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자식으로부터 불효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거의 운명적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